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께서 플라스틱 사례로 본 물질 흐름 분석과 전과정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하신 다음에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예일대학교에서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예일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안데스 경영대학 조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교표를 잠깐 잡으셨다가 저희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물질 흐름 분석 이러니까 익숙지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들어보시면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주영입니다. 너무 자세히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 여성과청 초청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성과청이 이제 한국 여성과학기술자 단체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협회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박사 때는 지속가능 공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물질 흐름 분석과 전과정 평가가 이제 저희 지속가능 공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문제 의식과 주제가 이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물질 흐름 분석 그리고 전과정 평가가 이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어떻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 공학이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학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플라스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속가능 공학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낭비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을 낭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채굴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로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라는 것들을 과도하게 쓰고 있고 청정한 에너지 원료를 잘 쓰고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데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거에만 저희가 목표를 가지게 되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소비를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도 필요하고 다양한 제품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소비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 발전,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국민의 소확행,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의 복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 인류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류의 복지와 경제 발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자원 소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움직임이 바로 순환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경제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순환이라는 것 때문에 순환경제라는 것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더 잘 쓰자, 재활용을 잘 하자라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순환경제를 들으셨을 때 조금 폐기물 관리를 잘 하자, 폐기물 관리의 다른 이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유럽을 비롯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제는 이런 폐기물 재활용을 더 넘어서 경제 전반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제를 어떤 경제 전반의 자원 효율 혁신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재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원을 다 쓰고 나서 폐기물이 나올 때 이거를 처리하고 매립하고 소각하기 전에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미 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전 단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을 애초에 생산을 할 때부터 제품의 소재를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단일 자재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재활용이 잘 되도록 이미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품도 저희가 이제 모듈식으로 만들게 되면 제품이 고장을 났을 때 잘 교체해서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듈러 설계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 설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제품 디자인도 이제 친환경제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제품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기업들에서 생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청정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이제 기업에서 생산을 할 때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폐기물도 뭐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재활용 많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기업과 기업 간에 한 기업에서 나온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들도 폐열을 잘 또 기업 간에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 산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기업이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더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도 친환경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제품의 경우에 이제 많이들 이제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실 텐데요. 사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동차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냥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근무 시간의 60%가 그 오피스 건물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한 사람이 굳이 한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자동차를 소카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자동차를 그냥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멤버십 돈을 내고 필요할 때 예약하고 쓰는 이러한 공유 모델에 대한 또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관련해서는 포장재도 이런 포장재를 어떤 제품으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포장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제품을 이제 유통을 할 때 이 포장재를 다회용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을 운송하고 난 후에는 이 플라스틱을 포장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만 제공하고 다시 활용하는 이런 패키징에서 서비스 같은 모델도 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재도 비재생 자원보다는 재생 자원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재생 자원의 경우에도 뭐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태워버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오래 쓸 수 있게 예를 들면 목재자원 같은 것도 건물에서 50년 이상 쓰고 그 후에는 얘네들을 해체해서 가구에 다시 또 쓰고 다양한 형태의 용도로 단계적으로 활용 후에 마지막 단계에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소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순환경제를 이제 2015년부터 순환경제 실행계획이라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그린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이 순환경제가 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경제를 더 이제 강화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순환경제를 우리가 잘 추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전략이 특히 어떤 국가에 필요하냐, 이런 전략들을 도출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물질 흐름 분석을 통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럽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유럽 각국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 흐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단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냐, 자원 소비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이런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가지게 되면은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자원을 얼마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자급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예를 들면 순환을 얼마나 해서
실제로 재활용해서 산업에 다시 투입되는 양이 얼마이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GDP 대비 자원 소비량이 얼마이냐 이런 자원 생산성 이런 것도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자원 소비 전반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탄소 발자국이나 배출량 같은 것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지표들이 이제 유럽 순환 경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 예시들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시계열 그리고 국가별 이런 통계를 비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슷한 통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로 통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이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 얼마나 공급이 되고 산업과 가정이 얼마나 에너지가 쓰이는지 각각의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중요한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통계를 관리를 하지만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사실 플라스틱도 이런 동일한 통계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에 이런 플라스틱 통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플라스틱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지난 3년간의 통계를 구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뭐 수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폐플라스틱 발생량, 재활용률, 수출은 얼마나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플라스틱 활용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절감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추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통계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플라스틱 흐름을 추정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2017년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온 연구인데요. 사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그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했던 것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들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 수치를 정확히 뽑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소비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재활용률이 9%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플라스틱 중에 이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해양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추정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이 플라스틱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소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 한국의 가용한 통계를 다 한번 검토를 하고 이 플라스틱 유지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제 2022년 결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제 65년부터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태동한 시점부터 이제 플라스틱 통계를 좀 지난 50년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결과를 보시면 한국의 수지 생산량은 한 1,8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출이 됩니다. 한 6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부분의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특히 포장재 부분에 한 45%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이제 폐기물 발생량이 2022년 기준으로 한 1,0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 중에 한 60% 정도가 이제 재활용 시설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한 26%가 이제 소각이 되고 한 11% 정도 매립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플라스틱 경우에 그 중에 한 46%는 이제 물질 재활용으로 들어가고요. 한 23% 정도가 이제 열적 재활용된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물질 재활용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은 열적 재활용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은 아직 1%가 채 되지 않고요. 잔재물로 발생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분리 배출되는 것과 혼합 배출되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효율을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분리 배출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분리 배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분리 배출이 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고 물질 재활용이 되는데,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에는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지만 물질 재활용되는 양은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이제 측면들을 다양한 이제 물질 흐름에 대한 증명화된 수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국민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평가해보면 한 135kg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78kg나 미국의 111kg, 유럽의 114kg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1인당 소비량은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조금 불필요하고 과도한 소비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재활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물질 재활용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어떤 물질 흐름에 대한 저희가 데이터를 갖게 되면 어떤 전략을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전략의 효과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물질 흐름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것을 다양한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특히 이제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양 생태계나 육상 생태계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BAU 시나리오 대비해서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잘하고 혹은 사용량을 줄이고 소재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쓰면은 이제 해양이나 육상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배출량의 78%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앞서 논문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해양 그리고 육상으로 배출되는 양을 0으로 만드는 목표로 어떤 전략을 평가를 해봤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논문에서는 우리가 이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에서 정말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추정해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탄소 기반한 재료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가 훨씬 어려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 물질 재활용이 무려 80%까지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산업에 투입되는 재생재가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화학적 재활용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또 탄소 배출량이나 어떤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방법론이 바로 이제 LCA라고 하는 정과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과정 평가 같은 경우는 좀 기업 단위에서 자사의 어떤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이제 규제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2026년 이후로는 유럽에서 출하할 때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제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LCA 활용을 많이 해서 제품의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책 쪽에서도 LCA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LCA에 기반한 정책들이 점점 더 많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서도 심지어는 LCA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들도 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런 LCA를 점점 요구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재생재 원료 목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생재를 우리가 과연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재생재를 공급을 했을 때 어떤 기술을 쓰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정과정 평가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정과정 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표준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과정 평가를 가장 최초로 시행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이제 1969년에 정과정 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용기를 회수 가능한 유리 용기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알루미늄 캔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쓰는 게 좋을지 이렇게 정과정 평가를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이제 공개된 것은 없는데요. 이때 평가한 연구 결과를 아마 이제 전해지는 그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 용기가 가장 친환경적으로 그때 평가가 되었었고 지금도 이제 용기 사용 비율을 보면 페트 사용량이 48%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과정 평가를 실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정과정이라는 게 정말 이 제품의 채굴 생산부터
소비, 폐기를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의 각각의 단계에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말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수집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미 어떤 국가 수준이나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과적 평가 분석 결과가 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과적 평가 결과를 보실 때 뭐 숫자 하나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숫자가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해석에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정과적 평가가 그렇게 이제 70년, 80년을 거쳐서 90년대 이제 많이 수행이 됐을 때 그 유명한 기저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아메리칸 페이퍼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그 일회용 기저귀랑 천 기저귀의 이제 환경 영향을 LCA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회용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그 기저귀 산업연합에서 이제 정과적 평가를 다시 수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천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고요. 92년에 또 다른 기관에서 했더니 일회용 기저귀가 더 친환경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렇게 계속 뒤바뀌고, 어떻게 가정을 하고 누가 연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ISO 표준도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제품의 환경성을 더 합리적으로 또 공정하게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방법론에 대한 표준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장재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포장재, 다양한 재료의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정과적 평가를 한 연구 결과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기에는 굉장히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이제 그런 페이퍼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무기온 팩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이 이제 페이퍼로 만든 컵과 플라스틱 컵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재료가 다양한 파우치, 플라스틱 파우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글래스 병, 금속 캔 순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종이로 만든 컵보다는 플라스틱 컵의 탄소 배출량이 조금 더 적게 평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파우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재를 이용한, 소재를 이용한 것보다 플라스틱이 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나타난 걸 보실 수 있고요. 바틀의 경우에는 글래스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의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비교를 해보면 플라스틱 병이나 무균팩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포장재 소비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작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간 지역적 편차, 그리고 연구마다 이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난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보통은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중량에 의한 그런 환경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우유 전체를 평가를 해보면 우유 전체에서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16가지 부문에 대해서, 이 16가지 부문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대체재를 사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가지 부문 중에서 13개 부문에서 플라스틱이 대체 소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에서 90% 정도 낮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플라스틱이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종이나 아니면은 스틸이나 그런 금속에 비해서 생산하는 데 에너지가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체 소재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을 운송하는 단계에서도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용 드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보다 철강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이 낮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철강이 이제 생산할 때는 더 에너지도 많이 쓰고 탄소 배출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제품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산업용 드럼의 경우에는 철강이 더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식품 포장재의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외에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 소재의 경우에는 플라스틱만큼 제품을 잘 보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식품에 대한 부패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플라스틱, 아직까지는 플라스틱 소장재가 조금 좋은, 가장 좋은 케이스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여 말씀드리면 플라스틱만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가볍고 또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량을 유지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긍정적인 환경 영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 대체보다도 애초에 이제 전력이 청정한 에너지 원으로부터 생산이 된다든지 그리고 순환경제 다양한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애초에 이제 제품의 수명을 늘려서 이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소재라고 하면 이 제품을 2년 쓰는 것보다 4년 쓰면 탄소 배출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구성을 높이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드린 거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를 했지만 해양 생태계 영향이라든지 다양한 환경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흐름 분석이나 정과적 평가를 이제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고 산업 전략이나 정책이 이제 수립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데이터 그리고 정과적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그 국가 단위 DB가 아직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DB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석법이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차분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구자로서 저는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데이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창의성과 또 무엇보다도 불굴의 의지를 요하는 건데 박 교수님 너무 편안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고요. 제가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물질 대화를 전조기 분석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플라스틱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종합 토론 시간에 저희 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